봄산은 한창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그 활력 넘치는 숲을 사이로 오늘도 어김없이 산골짜기 정찰에 나선 한 사람. 바로 약초꾼 강명권 씨다. 이 개복숭이 엄청나게 달렸구나. 올해 완전히 개복숭 풍년이네. 조롱조롱하게 달려가지고 이게 물론 다 결실돼가지고 큰 열매로 성장은 안 하겠지만은 다 크면은 나뭇가지가 찢어지겠는데? 시중에서 복숭아 사 먹는 거는 과육을 먹기 위해서 열매가 크게 달리게 개량한 종자고, 이거는 말 그대로 산속에서 자생하는 돌복숭아, 개복숭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크기도 다 커봐야 매실 열매 크기밖에 안 돼요. 기관지 천식에도 좋고 또 신경통 관절염에도 좋다 해가지고 도시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담배 피우고 또 자동차 매연 마시고 그러니까 기관지가 안 좋고 또 운전 안 하려고 하루 종일 앉아갖고 운전대 붙잡고 있으면 무릎,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조금만 크면 와가지고 다 따가버려요. 이게 이제 자생하는 곳에는 씨앗이 떨어져가 번식해가지고 여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자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은 정말 뭐 능선을 한두 개 돌아다녀도, 계곡하고 능선을 한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녀도 한두 그루 볼까 말까 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여기도 이 계곡가에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엄청나게 풍년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 열매로, 큰 열매로 결실은 안 되고 또 꼴맛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엄청나게 열렸네요. 매일 올라와도 매번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는 산. 약초꾼이 다시 걸음을 멈춰섰다. 바로 이 녀석 때문이다. 청초하고 화사한 자태로 멀리서도 시선을 빼앗는 꽃. 큰 꽃 의아리다. 의아리 종류인데 보통의 의아리는 열십자라가 꽃 크기가 우리 손가락 길이 2마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꽃이 아주 크게 피니까 큰 꽃 의아리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위령선이라 해가지고 약으로도 써요. 그런데 이게 신경통 관절염에 굉장히 좋은데, 옛날 뭐 고의서 같은데 그런데 읽어보면은 걷지를 못하는 안전뱅이가 이걸 아침에 달에 먹으면 오후에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다 해가지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랬을 때 이걸 약으로 쓰던 꽃입니다. 저희 옛 선조들이 네. 과장이 좀 심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뭐 과장이 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로 신경통 관절염으로 걸어 다니지 못하는 환자들이 이걸 달여 먹고 효과는 많이 봐요. 그 효과를 많이 보니까 이제 좀 뻥튀기 해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아침에 달여 먹으면 오후에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뭐 통증 완화라든가 그런 데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고, 그런 약재로 이용을 하던 우리 산야에 자생하는 토종 약초입니다. 그 이제 이게 꽃이 우리나라 야생화 치고는 아주 큰 편이고, 멀리서 봐도 눈에 띌 정도로 이쁘고 하니까 이걸 뭐 돌 담장가에 그런 데 심어가지고 덩쿨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서 서로 엉켜가고 꽃을 피우고 그런 관상용으로도 쓰고. 흔히 하늘이 지은 농사라 말하는 약초. 그 결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바로 약초꾼의 일이다. 그리고 오늘 채취할 약초가 있는 곳.
약초꾼이 꼼꼼하게 상태를 살핀다. 특유의 톡 쏘는 향으로 사랑받는 토종 향신료. 제피라고도 부르는 초피나무 순이다. 겉절이 김치 담을 때도 제피 가루를 넣어서 김치를 담으면 빨리 쉬지 않고, 추어탕 같은 거, 민물 매운탕 같은 거 끓여 먹을 때도 그 제피 가루를 넣으면은 고기의 비린내가 없어진다고 필수로 집어 넣는, 경상도 사람들은 아주 즐겨 먹는 향신료이죠. 또한 살균 작용이 뛰어나 천연 구충제로도 불려온 제피. 봄에는 여린 순을 나물로 먹고 가을엔 붉은 열매를 말려 사용한다. 그리고 이맘때 제피만큼 독특하고 강한 향으로 봄철 입맛을 돋우는 약초가 또 하나 더 있다. 너무 억세져가지고. 지금 따고 있는 건 뭔가요? 예, 요거는 이제, 원래는 먹을 수 있는 죽나무라 해가 참죽나무가 맞는 말인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걸 갖다 가죽이라 그러고, 못 먹는 가죽나무를 갖다 개가죽이라 그래요. 향이 되게 짙어요. 네, 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향이 나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이걸 먹어 놓으니까 이 맛도 정말 봄만 되면은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향긋함이라 하면 방아잎도 빠질 수 없다. 표준명은 배초향. 다른 풀들의 향기를 밀어낼 만큼 강한 향을 지닌 풀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이제 배초향이 있었네.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는 코리안 허브라 해가지고 향이 아주 진한 그런 허브과 식물인데, 공기 중에 이 향이 퍼지면은 단맛이 섞인 박하향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온 박하는 그냥 화한 향만 나는데, 이거는 공기 중에 단맛까지 같이 섞여버려요.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방아잎이라 그래요. 이제 요거하고 아까 산에서 따온 참죽잎하고 제피잎하고 세 가지를 넣어서 오늘 장떡을 구울 겁니다. 내가 어릴 때는 나는 이걸 워낙 좋아하니까 잎을 따가지고 그냥 생으로 쌈도 싸먹고, 또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여름에 더위 먹고 기운 없을 때 이걸 달여 먹으면은 그 기운 없는 그것도 해소가 되면서 밥맛도 돌아오고 그런 약으로도 쓰던 거예요. 제피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음식에 자주 활용되는 향토 식재료 중 하나. 방아잎까지 모두 채취하고 나면 오늘의 임무 무사히 끝이 났다. 제피순에 가죽나물과 방아잎을 넣어 만드는 장떡. 말 그대로 밀가루에 장을 섞어 부쳐낸 떡을 말하며 예부터 선조들이 약수를 뜨러가는 날 반드시 챙겨간 음식이라 하여 약수 안주로도 불렀다. 장떡이라는 거는 이제 봄철에 땀을 흘리다 보면은 이제 그 소금 배출이 많이 돼갖고 어지럽고 일사병으로 쓰러지고, 고추장과 된장을 넣어서 짭짤하게 부침개를 부쳐갖고 그걸 반찬으로 먹어요. 구수한 장맛에 향긋한 봄의 향이 더해진 제피 장떡이다.
오랜만에 모래 위를 걸어보네. 정말 좋다. 요즘엔 놀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아졌지만 예전엔 이 모래사장만큼 좋은 놀이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엔 모래성을 쌓고 조금 더 자라서는 친구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 노래하고 그랬는데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진주에는 남강, 산청에는 경호강, 하동에는 섬진강이 있다면 합천에는 환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얼핏 여기가 바다인가 싶을 정도로 앞으로는 넓은 수면이 펼쳐져 있고 발밑에는 모래가 반짝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갈 곳도 이 환강의 물줄기가 스며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생명들이 깃들어 살고 있는 곳이죠. 합천의 정량늪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날씨 좋다. 아이고 좋네. 합천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합천군 대양면 정량리. 이곳에 온방하게 자리를 틀고 앉은 정량늪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수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버드나무들의 몸짓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요. 예. 네. 저는 합천군 자연환경해설사 조은남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예,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정량늪의 자연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 속속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네네. 저처럼 정량늪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정량늪은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정량늪은 예. 한강의 배후 섭지로서 예. 약 10,000년 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추정으로는 해수면이 상승됨에 따라서 낙동강 원류가 태적으로 쌓여가지고 수면이 낮아짐으로 해서 생긴 배후 섭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때는 100헥타르 정도의 그 섭지가 형성되었지만은 지금 예. 현재 남아 있는 게 41헥타 정도 남아 있는데 가뭄과 예.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육체화가 됐는데 1988년도에 합천 댐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그 육지화가 가속화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습지로서의 기능을 잃었던 안타까운 시기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생태 복원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19년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 제1호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늪은 완전히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아늑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 정량늪. 다른 섭지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량늪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이 면적이 넓거나 좀 웅장한 그런 섭지보다는 저희 정량늪 특징이라면은 가까이 생물을 보고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특징이라고 들 수 있고요. 특히 겨울에는 그 보종, 위기 보종, 큰 고니, 기러기, 큰 기러기 이런 그 조류들이 너무 많이 날라와가지고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늪을 보니까 의외로 부유 수생 식물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 좀 탁합니다. 탁해가지고
지금 고기 산란기가 돼가지고 이 잉어나 붕어들이 뭐 가물치나 이게 퍼득거리 가지고 물이 탁해가지고 수색식물이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탁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물 밑에 지금 좀 많이 있는 거네요. 이야기를 들으며 걷다 보니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정량늪의 풍경. 규모는 아담하지만 늪이 품고 있는 생태계만큼은 백과사전 못지 않답니다. 다양한 수생식물은 물론 어류와 파충류, 양서류와 조류를 모두 포함하여 약 5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데요. 이 정량늪에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좀 희귀 생물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섭지에 볼 수 없는 그 희귀종이라면은 저희 정량늪만의 자랑이자 아주 희귀종이 있습니다. 그 한두 가지를 들자면은 대무잠자리와 그 금개구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개구리는 참개구리와 비슷하지만은 크기도 작고 금 색깔의 두 줄기 돌기가 등에 또렷하게 지금 나타나는 게 금개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무잠자리는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한국 전체 그 지역을 섭지를 둘러봐도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우리 또 정량늪에 대무잠자리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신기한 녀석들이네요. 아주 귀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이제 금개구리 같은 경우는 또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좀 재밌습니다. 멍둥구리라고. 왜냐면은 다른 참개구리는 일반 개구리는 이렇게 한번 뛰면은 150cm 정도, 160cm 정도로 뛰는데 금개구리는 60cm밖에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천적으로부터 좀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아마 희귀종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존율이 낮아지겠죠. 도망을 빨리 못 가니까. 그래서 별명이 멍텅구리라고. 그러면 반대로 이 토종 생태계를 좀 이렇게 파괴하는 생태 교란종은 없나요? 여기 그 늪에 서식하는 게 대표적으로 붉은기 거북이와 그 누트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붉은기 거북이는요, 먹이가 거진 그 조개나 우렁이 이 다양하게 잡식성으로서 다양한 이 수생식물을 곤충이나 이런 걸 다 잡아먹고요. 그리고 누트리아도 수생식물의 뿌리나 부드러운 그 잎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는 것. 그 역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이자 숙제일 테지요. 그리고 탐방로의 절반쯤을 지나자 녹음이 짙게 우거진 버드나무 군락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기가 네버들 군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게 이게 네버들이고요. 네버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천가나 이 섭지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늪에 지금 환경이 물이 많다 보니까 네버들 군락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아주 밀림이네, 밀림.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이 바로 늪이 주는 가장 큰 매력.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정량늪 자연관찰학습에 푹 빠져들었는데요.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니 습지 생물들뿐만이 아니라 봄을 알리는 다양한 들풀들이 한껏 싱그러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노란 꽃이 이거 애기 똥풀이라는 꽃인데 그지? 저거는 이렇게 줄기를 자르면은 노란 애기 나옵니다. 애기 나와요. 그래서
애기 똥같이 생겼다고 해서 애기 똥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엄마들 애기 낳으면은 예. 조유에 예. 조유가 노릇노릇하거든요. 그래서 저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기 똥풀 같이 이렇게 노란 애기 노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이 그 줄기 자르면은 이 붉은 애기 나오는 비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지리산에 가면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이 지친개는 지친개. 봄에 세상 날 적에 나물로도 무쳐 먹고 좀 쓰거든요. 은근키하고 다른 거는 이제 가시 같다는 것인데 요 은근키는 간에 좋다고 합니다. 주로 쓴 거는 딱 간에 좋다고 하죠. 그리고 저 애기 똥풀 밑에 있는 그 새떡이는 그 옛날에 소가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소쌀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새떡이. 그래서 우리 그 나라의 그 야생 그 초하루의 이름은 생김새나 이 생리 자궁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는 것들이 참 많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번엔 폭신한 촉감이 기분 좋은 흙길로 이어지는데요. 거기다 시원하게 쭉 뻗은 메타세콰이아 나무의 행렬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야, 좋다. 정양늪에 이런 길이 숨어 있었네요. 야, 이 언택트 관광지 여행에 딱 어울리는 그런 길 같습니다. 이 메타세콰이아 이 나무 수종은 화석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악기 시대에 그 공룡이 살던 그 시대에 서식했던 나무로서 고사리나 은행나무와 같이 아주 오래된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각 식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성분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메타세콰이아도 이 학성분을 뿜어내는데 그 성분이 즉 우리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 때문에 그 나무에 해를 끼치는 해충이나 있는 벌레들이 달라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아주 좋죠. 힐링 공간으로서도 아주 적합합니다. 이 길이. 왠지 이 길 오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규모는 작을지라도 그 품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수심은 얕을지라도 넓은 아량으로 온갖 생명을 보듬는 곳. 합천 정양늪에서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합천군에 있는 이 정양늪 생태공원은 1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서 41만 제곱미터입니다.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낙동강이 퇴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섭지입니다. 이 늪을 한 바퀴 걸어서 돌아오면은 3km 정도가 되는데 이름을 생명길로 지칭을 하고 아마 걸어보시면은 대단한 힐링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모쪼록 합천군의 정양늪 생태공원을 찾아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또 코로나 기간인 만큼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자연 체험 학습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정양늪을 한 바퀴 둘러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설사님 덕분에 몰랐던 식물들도 알게 되고요. 잊고 있었던 생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습지를 아끼고 보존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습지는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또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분해를 하고 그리고 수질을 또 개선해주죠. 물을 또 탁한 물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습지는 더욱더 보존을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분명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습지는 환경과 자연만 정화시키는 게 아닌 듯합니다. 도심 속에 때묻은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정양늪의 신비. 그러니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태연이 컵등은 이렇게 붙이는 거야. 태연이 잘하네. 토파일에 먹던 그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절식이라 그래요. 남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게 떡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맛있어? 맛있어. 각종 사계절의 꽃을 이용해서 전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꽃을 그렇지. 요새 핵감자 맛있잖아요. 잘 쪄서 으깨 가지고 당근하고 꽃을 넣어서 많이 가요. 영양 가득이네요. 뭐. 이제 곰치쌈밥 할 거예요. 얘가 곰치인 줄 아시죠? 머리하고 다른 것은 이 톱니바퀴가 있어요. 동물들이 동면에 들어가는데 곰은 제일 나중에 깨어나요. 그러면 동면에서 깨어난 곰이 제일 먼저 먹는다 해서 곰치예요. 그래서 지리산 백두대간에 천백고지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얘는 천백고지 나물이라고 그러는데 장터목 산장 근처에 가면 이 군락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생육 환경이 까다롭기 때문에 키우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곰치는 식물의 귀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소금물에다가 데쳐야 돼요. 뒤적뒤적. 얘는 생으로도 먹는 네. 채소기 때문에 뭐 많이 익힐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익히면 찢어져요. 우리는 양념장을 만들겠어요. 된장하고요, 조청하고 참기름 넣어서 된장의 색깔이 까만 이유가 삼남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검은콩 된장이 좀 섞였어요. 밥이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흰 쌀에다가 봄에는 기장쌀을 넣어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기장 넣고 밥을 지었어요. 그럼 여기다 소금을 뿌리고 참기름 뿌리고 밥을 섞어주세요. 와, 밥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네. 한 장씩 펴서 밥을 쌀 거예요. 제가 산야초 초밥 했었잖아요. 네. 이런 곰치로 밥을 싸기도 하고 고사리로 돌돌 말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요 줄기를 이렇게 떼서요 다져주면 돼요. 이렇게 통통통 썰어서 밥에다 같이 넣고 비빌 거예요. 줄기를 버릴 것 같은데 버리지 않네요. 그렇죠. 웬만하면 야생초들은 뿌리부터 줄기, 열매, 꽃까지 다 먹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띄어서 하나씩 한 입 크기로 얘를 넣고서 쌈장 이렇게 얹어서 쌈장 얹어서 싸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고요. 자, 처음 먹어본 식감이에요. 식감? 네, 식감부터 향이 맛있어? 향이 엄청 좋아요. 곰치향, 밥, 된장? 양념장. 네. 된장 양념장까지. 그지? 와, 향이 여러 가지가 정말 입안에 섞입니다. 지금. 네, 본맛이죠. 네, 와,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을 눈 뜨이는 본맛이라고 그래요. 눈 뜨이는 몸만. 이렇게 짜지 않을까? 이게 차가 뜨거운지 뜨겁겠는데? 딱 한 입 먹기로 할까? 한번 쭉 해서 올려놓고 예쁘게 싸보자. 이쪽으로 싸고. 좋았어. 오늘 네? 재밌는 게 좋았어. 백 아나운서가 말을
할 기회가 없어. 서현이 때문에. 저희 아빠 된 느낌입니다. 아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주세요. 아, 쌈장. 미안했어요. 우리 이제 미나리 강연을 할 건데요. 이 미나리는 정말 옛날부터 전래 음식이에요. 미나리는 부처님 오신 날에 집집마다 미나리를 가서 캐와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이걸로 음식을 해서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미나리는 식물이 사실 환경이 물만 있으면 자라요. 얘 자체는 굉장히 은인식품이잖아요. 왜냐하면 노폐물을 자기가 분해시켜줘요. 자기를 희생해서 한다는 그렇죠. 거죠. 집 앞에 미나리깡이라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오수를 버리더라도 그 오수를 정화를 시켜주는 게 이 미나리예요. 미나리 이렇게 데쳐놨고요. 과거의 미나리 강에는요, 미나리만 돌돌 말아서 초장에 찍어 먹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요즘은 또 식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청양고추 모양 있게 썰었어요. 자, 얘는 마른 팬에 좀 덮어주고요. 포고버섯 불려가지고 저희가 양념해가지고 이 미나리 속에다가 넣어서 말을 거예요. 직간장하고 참기름하고 넣어서요, 조물조물해서 묻혀가지고 팬에다가 덮어줍니다. 소연이 우엉 먹어봤어? 나 뭐로 먹어봤어? 김밥.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엉을 썰어서 튀길 거예요. 우엉은 껍질을 긁어서 벗겼는데도 갈변이 잘 돼요. 풀국을 만들어요. 직간장 넣어서. 근데 얘는요, 되직하게 해야 돼요. 찹쌀가루가 들어가서 물기가 너무 많으면 눕고 물이 많으면 기름도시 난리가 나요. 우엉을 썰어서 튀겨줄 거예요. 이만한 크기로 얇게 미나리 속에다가 끼워서 두 번 튀긴 우엉을 넣어서 해두면은 아주 맛이 근사합니다. 보통 우엉은 차라든지 아니면 김밥 안에 넣어서 보통 이제 우리는 조림 음식으로 우엉조림을 많이 드시는데 저희는 이제 잡채에도 사용하고요. 장아찌도 합니다. 우엉밥도 하고 우엉찌개도 하고. 자, 정 실장님 이거 튀겨주세요. 오늘 김건우 날로 먹네. 정 실장이 와가지고. 저 그냥 튀겨요? 네, 풀국에 이제 튀겨서 두 번 튀겨주면 돼요. 튀김옷 잘 입혀주세요. 예. 근데 얇은데도 두 번 튀기는 이유가 있어요? 더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고, 보통 혼자 혼밥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저녁에 저렇게 튀겨놓고 우엉 덮밥으로 먹어도 좋아요. 덮밥. 네, 초장하고 우엉 튀긴 것만 넣고 덮밥으로 밥하고 같이. 자, 어떻게 하느냐? 서연아, 이것을 미나리를 이렇게 하나씩 넣고, 뜨겁지만 우엉을 하나 넣고, 포고버섯 넣고, 청양고추 하나 얹어서 이걸 돌돌 싸주면 돼요. 돌돌 말아줘야 돼요. 근데 색깔이 진짜 여러 개 들어가 있네요. 하나에, 음식 하나에. 서연이한테 버섯을 안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네. 포고버섯 넣고 청양고추 하나 얹어서. 근데 아이들이 버섯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버섯을 안 좋아할 때는 다져가지고 형체를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럼 완자 같은 걸로 만든다고? 아니, 볶음밥 주로. 볶음밥. 우리 엄마도. 엄마도 그래요?
이제 하나 맛을 보여드려야지 또. 그죠? 버섯 싫어하는 서연이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나 안 먹을 거야. 서연이는 버섯 빼고 줄까? 네. 우리 서연이는 스님이 우엉만 넣고 해줄게. 나가야 하니까 고추도 넣지 말고. 우리 초장은 계량한 대로 다 섞어서 초장은 만들어주면 돼요. 고추장도 조금만 찍어서, 꼭꼭 냠냠. 매워. 안 매운데? 매울 수 있구나. 매울 수 있겠네요. 와, 이것도 식감이 진짜 좋은 게 딱 먹었는데 튀김 식감이 딱 들어오고 미나리가 아삭한 맛이 딱 있어요. 그렇죠. 건우 하나 먹어볼래? 네. 그 다음에 우리 정 실장도 하나 써줘야지. 근데 확실히 서연이가 매콤하다고 느낄 정도로 고추장이 좀 고추가 매웠어요. 고추랑 고추장이랑 매콤한 맛이 확 와요. 근데 어른들이 먹기엔 딱 좋고. 이 고추 아삭이 고추라서 매운 건 아니고 붉은 고추가 약간 맵겠죠? 매운맛이 약간 있어. 근데 어디서 매운맛이 붉은 고추가 맵나 보다. 누가 봐도 고추가 매운 거 아니야? 고추가 너무 매운 거 아니야? 고추가 매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이 테이블 안에 10개 이상의 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부터 먹어야지? 치자밥에. 치자밥. 색깔 진짜 예뻐요. 그냥 맨밥만 먹어도 좋죠.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서연이 거 맛있어요? 됐어? 어떤 맛이에요? 그냥 맛있어. 아카시아. 요때 아니면 못 먹잖아요. 와. 아카시아. 퐁듀 까르보나라 매일 내가 먹던 거예요. 평소에도 미나리를 한 번씩 쓰는데 미나리 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죠? 요리를 하면서도 우엉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음식을 하시잖아요. 네. 기존에 하시던 음식이랑 오늘 배우신 음식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음식이 정형화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직접 채취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냄새부터 맛부터 해서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게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맛. 그죠? 예. 이런 음식이 이런 맛이 있었나 싶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처럼 매일매일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견주어 보고,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넘쳤구나,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정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이 이런 자연 음식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약간 미나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아까 미나리가 정화해준다라고 했는 것 같아요. 쌈장 없는 걸 먹어봤는데 쌈장이 들어가야 확실히 향해요. 그럼요. 얘는 또 이 장맛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싸세요. 배가 나온서 네. 서연이는 뜨거우니까 싸라고 못할 것 같아. 아이가 먹기에는 고추장이 괜찮아? 아, 서연이도 괜찮다고 합니다.